안녕하세요. 참 살다 살다 제가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저는 다른 집과 다름없이 평범하게 사랑받으면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혼도 무난하게 남들 다 가는 나이에 이쁘게 연애해서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고요. 미자 씨는 선생님이잖아. 시집은 좋은 곳으로 잘 가야 하지 않겠어? 그래야지 미자 씨 체면도 살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것에 대한 보상도 톡톡하게 받을 수 있지. 에이, 뭐 제가 선생님이라고 해서 더 잘난 남자 만나고 싶다거나 그런 마음은 없어요. 스펙이나 얼굴보다는 마음씨, 성격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미자 씨는 참 말도 이쁘게 해.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저를 굉장히 좋게 봐주었고, 그래서 저에게 중매나 주선을 많이 해주었어요. 어릴 때부터 워낙에 모범적으로 살아서 사람들이 저를 보고는 정말 말썽 한번 안 부릴 것 같아. 미자 씨는 엄마 말씀도 잘 듣지? 반항한 적 한 번도 없지? 네, 어쩌다 보니 반항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럴 줄 알았어. 워낙에 평판이 좋다 보니까 소개팅을 많이 받게 되었고, 소개팅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번듯한 대기업을 다니고 키도 크고 꽤나 중산층 집안에서 바르게 행복하게 잘 커온 사람이었죠. 안녕하세요, 미자씨. 처음 뵙겠습니다. 저희는 첫 인사를 하자마자 서로의 눈에서 하트가 뿅뿅 나왔어요.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의도 바르고 사람도 준수하고 또 직업도 분명하고 신원이 확실한 남자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호감이 갔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애프터 만남을 하게 되었죠. 미자씨, 시간이 흐를수록 미자씨에 대한 저의 마음이 커지고 다시 미자씨를 못 본다면 제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은데 제가 미자씨한테 고백해도 될까요? 설레는 그 남자의 고백. 저는 그 고백을 받아주었고 결국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야, 최쌤은 연애하고 나서 얼굴이 밝아진 것 같아. 새로 태어난 것 같아. 그래요? 세상에, 감사합니다. 요즘 부쩍 주변에서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얼굴이 밝아진 것 같다고. 인물이 훤히 산다는 말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옆에서 지켜보는데 최쌤한테 후광이 보이는 것 같다니까. 주변 사람들이 인정을 할 정도로 저는 연애를 시작한 후에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딱 만난 지 1년이 되었을 때 그 남자가 제가 일하는 근무처에 찾아왔어요. 갑자기 와서 놀랐지? 오빠, 말도 없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오늘 회사 가는 날 아니야? 그런데 반찬에서 오후에 시간이 좀 있었어. 퇴근한 거지? 차에 타. 오늘 보여줄 거 있어. 저는 눈이 땡그레졌습니다. 남자친구가 저를 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한강으로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저는 심장이 두근두근 거렸어요. 여기는 왜? 짜잔, 이거 봐. 알고 보니 남자친구는 한강에서 저를 위한 프러포즈를 계획했던 거고, 제가 도착한 순간 미리 대기를 하고 있는 이벤트 관계자들이 제 앞에서 폭죽을 터뜨리면서 환상적인 상황을 연출했던 겁니다. 와, 정말 드라마 속에 나오는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너무 기분이 좋고 환상적이었죠. 오빠, 이건 언제 준비한 거야? 나한테 말도 없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섬세한 이벤트를 준비해? 내가 너랑 결혼하고 싶어서 진짜 오랜 시간 동안 공들여서 프로포즈 준비한 거야. 이벤트 업체에 연락해서 당신이 좋아할 만한 이벤트 같이 연구하느라 고생 좀 했어.
미자야, 나랑 결혼하자.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해줄게. 비가 오면 우산이 되어주고 무슨 일이 있다면 너에게 바로 달려갈 거야. 정말로 난 내 온 마음을 다 너에게 줄 수 있어. 내 남은 숨결은 너를 위한 거야. 시처럼 아름다운 말들로 저에게 결혼을 하자고 청혼한 그 사람에게 저는 넘어갈 수밖에 없었고 결국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남자 잘 만났다고 하고 우리 부모님도 아주 좋아라 하시니까 저도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세상에서 결혼 제일 잘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잠들 때 기분이 너무 좋고 눈 뜨고 내 옆에 남편이 있으면 웃음이 절로 나올 정도였어요. 제 눈에는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 보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시댁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은 그냥 무난하셨어요. 뭐 다들 그렇듯이 우리 아들을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아주 길 지나가면 영화배우 하라고 명함도 주고 하여튼 그렇게 우리 아들이 인기가 많았어. 초등학생일 때는 여자애들이 우리 아들한테 고백하고 말도 아니었지. 그런 아들 며느리 네가 데리고 가는 거니까 귀하게 다뤄라. 뭐 이런 말들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저도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진짜 시어머님들은 아구처럼 생긴 아들도 영화배우처럼 생겼다고 말하는 거야? 이해가 안 돼. 비웃었지만 그래도 겉으로는 네네 거리면서 최대한 비위를 맞춰줬어요. 내가 비위를 맞춰주니까 어머님은 우리 며느리가 참 착해. 성격이 참 좋아. 선하고 착하고 좋은 애야. 라고 하셨지만 신우는 장난 아니었습니다. 신우가 문제였어요. 나중에 들어보길 이혼을 한 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20대 초중반에 불장난 같은 사랑을 했다가 결국에 그 사랑에 크게 되어서 결혼을 급하게 하였고 연애 3년, 결혼 3개월 만에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부터 심보가 고약해지고 성격이 더러워졌나 봐요. 저를 보자마자 신우는 비웃는 소리를 냈어요. 저는 당황해서 뭐지? 싶은 표정을 지었고요. 그래도 저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신우에게 안녕하세요. 오늘 밥은 좀 잘 드셨어요? 저번에 체했다고 들어서 이제는 내 건강까지 신경 쓰네? 내 건강 신경 쓰기 전에 자기 몸뚱이부터 돌아보는 건 어때? 걱정을 해주는 말을 해도 막말로 받아치는 신우였습니다. 전 대충 신우가 저를 싫어하는 것은 눈치챌 수 있었어요. 저에게 하는 말투나 표정이 너무 싸늘했고 그것 때문에 제가 상처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남편은 우리 누나는 그냥 무시해. 누나 성격이 좀 그래. 쎄. 드센 성격이야. 나도 누나가 무서워서 뭐 어떻게 못하니까 당신이 그냥 무시하는 게 나을 거야. 한번 이혼하기도 했고 전 남편이 바람 피워서 이혼한 거라 좀 적대적이야. 그래도 만날 때마다 나한테 스트레스 주고 저번에는 내가 웃으면서 차 마시고 있었는데 웃지 말라고 관상이 안 좋아서 웃으면 악귀가 몸에 들어간다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했다니까. 에휴. 남편은 그냥 뭐 불구경하는 사람처럼 별다른 대응을 안 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제 속만 탔지요. 그렇게 지내던 중 직장이 끝나고 집에 왔는데 신발장에 모르는 신발이 있는 겁니다. 여자 신발이었고 순간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이 남자가 진짜? 이제는 나 몰래 불륜하는 건가? 신혼도 얼마 안 지났는데
불륜을 저지른다고? 세상에, 거짓말, 말도 안 돼. 죽여버릴 거야. 누구야?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저는 신발을 벗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누구야? 소리를 지르면서 문을 쾅 여니까 안방에 대자로 누워있는 여자 한 명이 보이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세상에 저희 신우였습니다. 신우, 어떻게 저희 집에 들어온 거예요? 비밀번호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오실 거면 미리 말을 하시지. 냉장고에 뭐 대접할 것도 없는데. 내가 뭐 내 동생 집에 오는데 올케한테 말을 해야 하나? 뻔뻔한 신우는 배꼽을 긁으면서 안방에 드르렁 누워 반 건조 오징어를 뜯어 마요네즈에 푹 찍어 먹더라고요. 반 건조 오징어를 뜯을 때마다 밑에 흰 색깔 가루가 우수수 떨어지는데 열이 확 올랐습니다. 신혼 침대 400만원 주고 산 거고 엄청 고심한 건데 나도 조심히 쓰는 침대라서 항상 샤워하고 올라가는 곳인데 너무 화나더라고요. 저는 밖에 나가서 남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아니 형님이 어떻게 우리 집에 있는 거야? 당신 언제 집에 와? 어떻게 좀 해봐. 아니, 일 끝나고 쉬려고 집 왔는데 형님이 왜 우리 집 안방에 누워있는 건데. 적어도 형님이 집에 오면 말을 나한테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아, 누나가 오늘 비밀번호 좀 알려달라고 하길래 알려줬지. 우리 집에 갔어? 뭐 적당히 쉬다가 나가겠지. 당신 그냥 거실에서 누워서 쉬고 있어. 우리 누나한테 뭐 딱히 대접 안 해도 돼. 그냥 신경 쓰지 마. 아니, 어떻게 신경을 안 써? 안방에 형님이 누워있는데 내가 신경을 어떻게 안 쓰냐고. 답답한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집에 와. 빨리. 아, 나 오늘 외식 때문에 늦는데. 아, 진짜 사람 열받게 하지 말고 집 오라고. 지금 외식이 대수야? 형님이 집에 떡하니 누워있는데 불편하다고. 1시간 정도 뒤에 남편이 집에 왔고 신우는 여전히 안방에 드르렁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누나, 아 진짜 우리 집에 올 거면 나한테 말을 하든가 아니면 이 사람한테 문자라도 보내놓지. 놀랐다잖아. 집에 왔는데 안방에 누나가 누워있어서. 내가 뭐 괴물이야 벌레야? 뭘 그렇게 놀래? 야, 내가 하나 말해줄까? 솔직히 한번 결혼해본 입장으로 결혼 초반에 마누라 군기 잡아야 해. 네가 성격이 무르고 착하니까 내가 대신 온 거야. 신우의 발언은 그야말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가관이었어요. 남편이 저한테 뭐라고 안 하고 유하게 신혼생활을 하니까 그걸 본 신우는 초반에 기강을 안 잡으면 나중에 마누라가 남편 멱살 잡고 산다고, 절대 이렇게 놔주면 안 된다고, 고삐를 확 잡아야 한다고 망언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온 거고 드르렁거리면서 안방을 차지하고 저에게 막말을 한 거였습니다. 저로서는 너무 황당했어요. 남편은 아 누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식으로 우리 집에 오면 마누라가 불편해. 너 완전히 이제 아내한테 잡혀 사는구나? 그러면 안 되지. 형님은 상식적으로 말이 통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얼굴을 붉히면서까지 누나한테 그러지 말라고 하는 성격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날도 제가 회사를 출근하는 시간까지 신우는 안방에 누워서 햇반에 명란젓이랑 김이랑 싸서 밥을 먹더라고요. 제 속은 부글부글 끓어올랐지요. 출근하는 남편한테 복도에서 당신 오늘 저녁까지 형님 처리 안 하면 진짜 당신이랑 나랑 이혼하는 거야. 알겠어? 나 이런 식으로는 못 살아. 내가 무슨 이러려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좀 알겠어. 나도 누나한테 말해볼게. 그런데 누나가 내 말을 안 들으니까 쉽지가 않아, 이게. 아니, 당신 말을 해보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냥 작정을 하고 형님을 오늘 내쫓으라고, 제발. 나 이러다가 미치겠어. 제가 화를 못 참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까 남편은 귀를 막고 고개를 가로로 절레절레 지으면서 나가더라고요. 연애할 때는 하늘의 별도 다 따다 줄 것처럼 행동하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제가 처한 문제는 나 몰라라 하는 모습이 아주 너무너무 열받았습니다. 그날 저녁까지 저는 일이 하나도 손에 안 잡혔어요. 최쌤, 무슨 문제 있어요? 얼굴빛이 너무 안 좋아. 안 좋은 일 있는 사람 같아. 아니에요, 김쌤.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퇴근할 때까지 집중을 못하고 초조했던 저는 퇴근 시간이 끝나자마자 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도 신우가 집에 있으면 저는 집을 나가려고 했어요. 문을 딸깍 열고 집에 들어가니 신발장에는 신발이 2개가 있더라고요. 둘 다 못 보던 신발이었고요. 와씨, 설마?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니 신우가 남자친구랑 아주 애정행각을 제 침대에서, 저와 남편의 신우 침대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형님, 이게 뭐예요? 제가 그냥 큰 소리 내기 싫어서 조용히 지나가려고 했는데 진짜 이건 아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우, 깜짝아. 진짜 귀 떨어질 뻔했네. 좀 조곤조곤 말하면 안 돼? 무슨 기차통을 삶아 먹었나? 목소리가 이렇게 커? 안 그래도 오늘 저녁에 나가려고 했는데 옳게 하는 꼬라지 보니까 더 이 집안에 눌러붙어 있어야겠다. 꼬박꼬박 말대꾸하고 내가 싫어하는 짓만 아주 골라서 한다니까? 형님의 발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너무 열받아서 지갑만 들고 바로 친정으로 갔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당신 나랑 이혼하자는 거지? 내가 오늘까지 형님 밖으로 안 내보내면 이혼한다고 했는데 이건 나를 개무시하는 거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형님이 안방 침대 위에서 대자로 누워있고 심지어 남자친구까지 데리고 와서 애정행각을 하는 게 정상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해가 안 돼, 진짜로. 참, 당신도. 아니, 시간이 좀 걸리겠지. 너무 그렇게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다시 집으로 와봐. 맨날 여보는 그런 식이야. 그냥 회피하기만 하고. 나도 이제는 지겨워 죽겠어. 너무 지겨워. 집에 간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저를 본 엄마와 오빠가 깜짝 놀라서 아니, 무슨 일이야, 미자야? 왜 갑자기 집에 온 거야? 남편이랑 싸웠어? 야, 채미자, 네 남편이랑 싸웠냐? 아무리 싸워도 가출은 아니지. 빨리 다시 집으로 들어가. 오빠는 별일 아닌 것처럼 저보고 다시 집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숨 넘어갈 듯이 울다가 결국 과호흡이 와서 기절하자 오빠는 야, 대체 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말해봐. 어떻게 된 거야? 어? 심각성을 안 오빠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겨우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형님이 내 기강을 잡는다고 신혼집 안방에서 누워서 생활하는데 남편은 내 말 들어주지도 않고 서러워서 못 살겠어. 심지어는 형님이 안방에서 남자친구 데리고 와서 애정행각까지 하고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시댁에서 나는 철저하게 혼자인 것 같아. 오빠들, 나 그냥 이혼할래. 이런 사람이랑 못 살겠어. 미친 거 아니야?
그놈이 니한테 그랬다고? 저희 오빠들은 용인대 경호학과랑 유도학과를 나와서 덩치도 장난이 아니고 키도 192, 180이었어요. 함부로 건드리면 큰일 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평소에는 동생한테 쌀쌀맞게 굴고 막 구박하고 그랬지만 진짜로 동생이 힘들어하니까 헷가닥 돌아버린 거였죠. 야, 그놈 가만히 안 둔다. 지 와이프 하나 못 지키고 지네 누나한테 휘둘리는 놈을 남자라고 할 수 있어? 절대 못 참지. 죽었어. 진짜 죽었어. 오빠들은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를 데리고 저희 집으로 갔어요. 야, 미자야, 문 열어. 오빠... 군말 말고 빨리 비밀번호 누르라고. 저희 집 문이 열리자 거실에서 신우와 남편이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저희 오빠를 본 남편은 깜짝 놀라서 아니, 여기에 어쩐 일로 말을 더듬더라고요. 제 남편도 키가 큰 편이긴 하지만 툭 치면 날아갈 것 같은 이쑤시개 같은 남자였고 저희 오빠들을 보자마자 군기가 바짝 들어서 아주 몸을 빳빳하게 바로 곤두서서 일어나더라고요. 역시 남자들은 강한 남자한테 설설 기고 여자들은 만만하게 보는 것인지 저한테는 고래고래 소리 지르던 남편놈이 저희 오빠 앞에서는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왜 표정이 똥 씹은 표정이야? 내가 내 동생 집에 온다는데 문제 있어? 아이고, 사돈댁도 오셨네. 오늘 한번 신나게 놀아보자. 오빠들은 바로 저희 집에 있는 냉장고 문을 열어서 와인이랑 캔맥주를 따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들이 마시는 와인은 남편이 엄청 아껴 마시는 건데 그걸 알고 일부러 그랬던 거였어요. 왜 매부 그런 식으로 째려봐요? 우리가 아니 아내 오빠들이 술 좀 마신다는데 그게 그렇게 못마땅했나? 응? 아니 편하게 마셔 편하게. 남편의 보라색깔 입술이 파르르 떠는 게 저한테 다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언제부터 저희 남편이 저렇게 고분고분 말을 잘 듣고 착했는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신우도 마찬가지로 얼빠진 표정을 하고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이게 뭐야? 어? 뭐가요, 형님? 저희 오빠는 저희 집에 놀러 오면 안 되나요? 형님은 되면서 저희 오빠는 안 된다는 법이 없잖아요. 다 같이 잘 살면 얼마나 좋아요. 매부, 나랑 씨름 한번 해보자. 응? 우리 동생 미자한테 엄청 소리 지르고 남자답게 잘해준다며. 어디 한번 우리한테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보자고. 오빠는 반말을 찍찍 써가면서 남편의 머리에 헤드락을 걸었어요. 오빠들이 장난을 가장한 괴롭힘을 시작하니 남편의 얼굴은 시뻘개져서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토마토 얼굴이 되었습니다. 오빠들은 팔로 남편 목을 감은 다음에 꽉 눌렀고 숨이 안 쉬어진 남편놈은 무슨 괴물 소리를 내면서 오줌을 쌌어요. 깜짝 놀란 오빠들은 뭐야, 매부 쫀 거야? 남편은 엄청 쪽팔렸던 것인지 얼굴을 못 들다가 쫀 게 아니라 잠깐 방광이 터진 거야. 다시 하자고. 자존심이 상한 남편은 오기로 저희 오빠들에게 덤볐고 용인대 체대에서 이름 날렸던 저희 오빠들은 이때다 싶어서 저희 남편을 아주 떡갈비로 만들었습니다. 두들기고 치고 배돼지 발로 까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신우는 뭐해? 이건 아니지! 소리를 질렀지만 자존심 상한 제 남편이 누나 좀 가만히 있어. 남자 대 남자로 지금 씨름하고 있잖아.
하고서는 멋있는 척을 했지만 신우 앞에서 개망신을 당했고 남편은 결국 화장실로 들어가서 샤워를 하는 척 눈물을 쏟아냈네요. 저희 오빠는 저에게 남자란 존재는 힘으로 본때를 보여줘야 해. 그래야지 네가 더 이상 남편한테 무시를 안 당하는 거야. 네가 얼마나 무섭고 힘이 강한 오빠들의 동생인지 그놈이 이제 알았으니까 너 못 건드릴 거야. 저는 오빠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서야 오빠들은 집으로 갔어요. 오빠가 집에서 나가고 나서 엘리베이터를 타자마자 형님은 저에게 올케, 미쳤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뭐 이런 거야? 진짜로 올케는 상상 초월이다. 이런 여자 처음 봤어. 인생 그런 식으로 살지 마. 뭐라고 하셨어요, 형님? 저한테 지금? 저 이제 가만히 안 있어요. 오빠한테 또 전화할까요? 제가 오빠한테 전화를 거는 신용을 하니까 형님은 제 핸드폰을 탁 치면서 그만해!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는 씩 웃었죠. 그날 형님은 짐을 싸서 저희 집을 나갔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남편은 당신 나 일부러 연맥이려고 오빠들 데리고 온 거야? 꼭 이런 식으로 나를 망신 주고 우리 누나를 내쫓아야지 속이 시원해? 역지사지 되니까 어이없지? 당신도. 나는 지금 당신이 느끼는 기분의 10배였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겠어? 신우가 갑자기 기강을 잡아야 한다고 하면서 안방을 차지하는데 이게 정상이야? 진짜 열받아서 살 수가 없어 당신 때문에. 내가 미쳤지. 불장난 같은 사랑 때문에 눈이 멀어서 당신처럼 미련 곰탱이 남자랑 결혼을 했으니. 아이고 속 터져. 저는 제 심장을 쾅쾅 쳤어요. 그렇게 저는 다시 삐거덕거리는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님은 더 이상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한다거나 저희 집에 찾아오는 짓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다만 남편이랑 저랑 사이가 극도로 나빠져서 거의 뭐 남보다 더 으르렁거리는 그런 관계가 되었죠. 집에서 말을 한마디도 안 섞고 친구들이랑 맨날 술 마시고 그랬으니까요. 저도 그런 남편에게 점점 마음이 뜨게 되었고 정말로 진심으로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의 이혼 결심에 불을 저지른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었어요. 최미자 씨 핸드폰 맞죠? 빨리 여기 영산병원으로 와주세요. 네? 갑자기 무슨 소리시죠? 남편분이 크게 다치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다치다니.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소식이었어요. 아무리 미워도 남편은 남편이라고 다쳤다는 소식을 들으니 심장이 쿵 하더라고요. 저는 신발을 제대로 신지도 못하고 미친 듯이 남편이 있는 곳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때 응급실에서 한 남녀가 꼭 붙어있는 채로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형사가 와서 어떻게 된 일인지 저에게 말을 해준 순간 저는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한적한 도로 쪽에 있는 졸음운전소에서 남편놈이 차를 대고 풀숲 쪽에서 회사 사람이랑 오피스 와이프, 그러니까 불륜녀랑 그 짓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졸음운전소로 진입하는 차량이 정신을 못 차리고 깜빡 홀라당 졸음운전을 하게 되었고 길을 잘못 들어서 그 풀숲 쪽으로 직진을 한 거였어요. 그 차에 싣고 있었던 파이프들이 숲풀 쪽으로 우르르 떨어지면서 차가 한 바퀴 굴렀고 그 밑에 깔린 게 저희 남편과 그 불륜녀였던 겁니다. 와,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기상천외한 일이 나에게 벌어지는지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열받은 저는 시댁에 전화를 해서 당신 아들 지금 크게 다쳤으니까 당장 와서 보고 가라 말을 남긴 뒤 집에 갔죠. 그리고 용달차를 불러서 신혼집에 있는 남편놈 짐덩이를 싹 다 시댁으로 보냈습니다. 아저씨, 이거 용산구로 보내주세요. 문자로 보내준 그 주소에 싹 다 버리고 와주세요. 정남이가 뚝 떨어졌습니다. 남편이 다쳤다고 해서 크게 걱정했더니만 알고 보니 불륜녀랑 풀숲에서 그짓거리 하다가 차에 치인 거라니. 저는 신혼집 비밀번호도 바꾸고 다음날 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 고용하고 소장 날렸습니다.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남편은 아내한테 자신의 불륜 사실까지 싹 다 들키고 이혼 소장까지 받아서 충격에 또다시 응급 상황이 발생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신우랑 시모는 애가 이렇게 아픈데 꼭 이 상황에서 이혼 소장을 보냈어야 하니? 어머님, 뭐가요? 불륜질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상간녀랑 나란히 치료받는 남자한테 제가 뭘 어떻게 더 해줘야 하는데요? 이 정도면 조용히 해결해준 거 아니에요?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어도 그렇지 때와 상황을 보면서 좀 하세요. 재수없어. 시모한테 한마디 한 저는 시댁 식구들 번호를 싹 다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회사에도 말했어요. 이미 남편 회사 사람들은 남편과 그 여자가 나란히 교통사고 나고 같은 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을 듣고 다들 예상을 했더라고요. 이미 회사 안에서 둘이 오피스 부부 사이다 뭐 이런 말이 파다했다고 하더라고요. 에휴, 그 말을 들으니 얼마나 현타가 오던지. 하여튼 저는 결국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오빠들은 그 멸치 같은 놈 더 이상 상대하지 마라. 완전히 그 놈은 구제불능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제정신 아닌 놈 같아. 그러게 연애할 때 너무 달콤한 말 많이 하는 놈은 경계해야 해. 그런 애들 태반이 여자한테 잘 보여서 뭐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애들이 많다니까. 그리고 결혼하고 나면 입 싹 닫고 본성 보여주는 거지. 에휴, 오빠의 말이 맞았습니다. 남편놈은 저랑 결혼하려고 일부러 자기 진짜 성격을 숨기고 착한 척,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남자인 척,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했던 거였어요. 저는 순수하고 연애를 많이 못 해봤기 때문에 남자 보는 눈이 없었고, 그래서 그딴 쓰레기 같은 멸치놈이랑 결혼했다가 이혼하게 된 거였고요. 지금은 저 이혼하고 나서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마음이 더 편해요. 더 이상 내가 신경 써야 할 존재가 없으니까 속이 시원한 것도 있고, 남편 때문에 항상 가슴에 불덩이를 가지고 사는 것 같았는데 이제 그 불덩이가 쑥 내려가니까 이만큼 기쁜 일이 없더라고요. 에휴, 저랑 비슷한 교사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 세상 물정 몰라서 사람을 잘 믿고 그래서 잘 속고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참 마음이 아프네요. 저도 더 이상 저 같은 사람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아참, 그리고 얼마 전에 전 남편 이야기 들어보니까 다니던 회사에서 상간녀랑 둘이 잘리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경미한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천벌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당연히 야무지게 상간녀한테 상간녀 소송까지 했습니다. 위자료로 3천만 원 받아냈고요. 그 돈으로 저희 오빠랑 우리 엄마 해외여행 보내드리고 오빠들한테 골프채 하나씩 사줬습니다. 오빠들이 요즘
골프에 푹 빠져서요. 어찌되었건 제가 이 지옥 같은 신우직거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이유도 오빠들 때문이었으니까 보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오빠들도 이제는 남자 만나지 말고 네 인생에 집중하면서 살라고 저를 위로해주네요. 저도 오빠들 덕분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저 이제는 남자보다는 제 인생에 집중하게요. 나를 사랑해야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법이고,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저에게 해주는 행동으로 자존감을 채우면서 살기에는 너무 주체적이지 못한 삶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 글을 읽는 모든 분들, 우리 주체적으로 나의 행복은 내가 쟁취하면서 살아가 보자고요. 저는 원래 맨날 침대에 누워있고 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제는 당당하게 멀리 여행도 가보고 경험을 이것저것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사람 보는 눈도 길러지고 내 곁에 다가오는 나쁜 사람들을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돈도 명예도 건강도 중요하지만 결혼 한번 잘못하면 인생 전체가 배배 꼬여버리는 것 같습니다. 뭐 잘생기고 이런 것보다는 만날 때 마음이 편하고 시댁이랑 아내 사이를 잘 중재해 줄 수 있는 그런 현명한 남자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힘내자고요. 정말 살아보니까 탄탄대로로 인생을 잘 살아온 사람은 잘 없는 것 같아요. 누구나 작은 시련쯤은 하나씩 가지고 살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혼이라는 아픔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도 살아보려고 합니다. 이혼이 죄는 아니잖아요. 저는 이혼한 것에 대해서 당당하고 요즘 예능에서 이혼 프로그램 많이 나오는 것도 찬성합니다. 모두들 우리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하루 마무리해봐요. 웃으면 복이 온대요. 오늘도 웃으면서 복 만땅한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 저도 하하호호 웃으면서 일해봐야지요. 그럼 지금까지 긴 저의 인생 이야기를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어제보다 오늘 더 발전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들 파이팅! 안녕하세요. 참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너무나도 찡한 일이 저에게 벌어져서 이렇게 용기를 내어 사연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나이 8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막내를 만나려면 건강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수영을 가시고 몸 관리를 쉬지 않고 하시는 분이었지요. 그런 분이 급격하게 폐 쪽의 건강이 악화되어서 입원을 하다가 4개월 정도 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셨죠. 엄마, 아직 죽으면 안 돼. 막내 순이 보고 가야지. 엄마, 안 돼. 순이를 발견하면 엄마가 꼭 보고 싶었다고 말해라. 알겠지? 엄마는 하늘에 먼저 가서 우리 순이가 어디 있는지 찾아볼게. 하늘에 가면 저 크리 큰 지구가 한 번에 보이면서 모든 것을 알 수 있겠지. 상철아, 순이 찾느라 고생 정말 많았다. 이제는 네 인생 살거라. 엄마는 이런 한마디를 마지막으로 눈을 감으셨습니다. 엄마, 안 돼, 제발. 이렇게 죽으면 안 된다고. 왜 나를 두고 간 거야?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 제발 엄마 아직 죽을 때 아니야. 저는 하염없이 소리를 치면서
엄마를 부여잡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분은 제 이야기를 듣지 못했어요. 싸늘한 의사의 사망 선고 이후엔 장례 절차를 밟게 되었지요. 우리 엄마가 죽기 직전까지 순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바로 순이는 저의 잃어버린 실종된 동생이었기 때문이에요. 순이는 너무나도 착하고 이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동생이었죠.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 엄마는 재혼이었어요. 저는 엄마가 초혼했을 때 친아버지의 아들이었고요. 아빠, 제발 엄마 좀 그만 괴롭혀. 왜 이렇게 엄마를 못살게 구는 건데. 엄마를 괴롭힐 거면 차라리 나를 괴롭히라고. 그 어린 나이에 제가 철이 일찍 든 이유는 바로 엄마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친아버지는 폭력적이었고 알코올 중독이 심한 사람이었어요. 맨날 술 마시고 오면 이 옆에 내 어딨어? 너 남자랑 지금 놀아나고 있지? 내가 그걸 모를 것 같아? 오늘 너 죽고 나 죽는 날이다. 알겠어? 여보, 대체 무슨 소리야 그게. 내가 바람을 피우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애들 키우느라 정신없어 죽겠는데 제발 이제 의심 좀 그만해. 아빠는 의처증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저를 돌보거나 식당에 가서 설거지를 하면서 살림할 돈을 마련하는 엄마가 바람을 피운다고 굳건히 믿는 아빠였어요. 이상한 피해망상에 시달리는 아빠였고 저는 그런 아빠가 너무 미웠습니다. 항상 엄마는 저지르지도 않은 일 때문에 아빠에게 맞아야 했고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저는 엄마에게 엄마, 그냥 우리 아빠한테서 도망치자. 제발. 난 괜찮아. 이사 가도 좋아. 친구들이랑 더 이상 같이 못 놀아도 좋아. 그냥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아빠한테 벗어나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 상철이가 다 컸네. 엄마 걱정할 줄도 알고. 엄마는 처음에 도망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아빠의 손찌검에 결국 못 견뎌서 최소한의 짐을 싸서 저의 손을 잡고 밤에 도망을 갔어요. 살금살금 산에서 내려오는 다람쥐에게서조차도 들키면 절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도망갈 때 숨죽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던 게 아직도 생각이 나요. 엄마를 따라서 엄마의 친구가 사는 충주로 도망쳤고 거기서 저와 엄마는 새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때 저와 엄마를 거두어준 사람이 엄마가 일하는 미용실에서 미용 물품을 납품하는 아저씨였어요. 그 아저씨는 젊은 시절 교통사고로 인해서 다리 한쪽이 짧았고 장애를 가지고 있으셨지요. 그런 아저씨는 자신의 처지에도 불구하고 항상 웃고 하하호호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아저씨의 긍정 에너지는 엄마를 숨쉬게 하였고 두 분이서 교제를 하시다가 재혼까지 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때 태어난 게 제 동생 순이었어요. 저는 비록 아빠가 다른 동생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동생을 다루었고 동생이 생겼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뿌듯하고 기뻤지요. 그런데 참 인생사가 알 수가 없는 게 가장 행복할 때 가장 불행한 일이 터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불행한 일은 눈덩이처럼 점점 커지고 너무나도 숨막히게 힘들게 저를 옥죄해온 거였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시죠? 뭐야, 집에 어른 있니? 아니요. 엄마는 잠깐 밖에 일 나가셨는데요. 그러니? 빨리 엄마한테 연락 좀 해봐라.
네 아빠 지금 병원에 있어. 병원에 빨리 와야 해. 수화기 너머로 누군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고 저는 그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새아빠에게 큰일이 생겼구나 라는 것을요. 엄마의 미용실로 바로 달려가서 엄마, 수심이 아줌마가 전화 왔는데 아빠가 아프대. 강원 신당병원으로 빨리 오래. 응급실로. 그게 무슨 소리야, 상철아? 전화 받은 거야? 빨리. 엄마는 손님 파마해주는 것도 중간에 뿌리치고 바로 달려가게 되었고 거기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남편분께서 차에서 짐을 내리다가 뒤에서 오는 차에 치여버리셨어요. 다리가 아프셔서 바로 피하지 못했고 차에 그대로 들이박히면서 차와 차 사이에 끼어서 크게 다치셨습니다. 일단 출혈이 너무너무 많아서 저희도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빠는 운전이 미숙한 사람의 차에 치여버린 거였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장례식장은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성격이 좋았던 새아빠의 장례식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빠의 장례식에 와서 세상 성실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리 일찍 죽을 수 있어? 이게 세상 말이 되는 거냐고.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불공평해? 눈물을 터뜨리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린 순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순이야, 울지 마. 순이는 오빠가 지켜줄 거야. 오빠, 우리 아빠 죽은 거야? 아빠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 거야? 어떡해? 우리 아빠 불쌍해서 어떡해, 오빠? 오빠야, 오빠야. 서글프게 눈물을 흘리는 순이가 불쌍했습니다. 그렇게 장례가 끝나고 아빠의 납골함은 엄마의 손에 쥐어졌어요. 여보, 이렇게 피덩이 같은 아이 2명을 남기고 떠나면 어째요? 이렇게 험난한 세상에서 나 혼자 어떻게 애 2을 키우라고,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먼저 가버려요. 이러면 안 되죠, 여보. 여보. 어린 나이였지만 그때 저도 모르게 엄마가 너무나도 기구한 운명을 살게 됐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이야 미혼모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조건이 많이 좋아지고 각종 단체에서도 지원을 해주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미혼모나 혹은 과부들이 아이를 혼자서 키우는 것은 거의 돌팔매질 맞을 거를 각오한 결심이었거든요. 아빠는 엄마의 납골함을 들고 서울로 갔습니다. 서울에 새아빠의 부모님이 계시는 납골당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일이 발생한 거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북적이는 서울역. 별의별 사람이 다 모였고 지금과는 다르게 노숙자들이나 노상인들 혹은 집에서 가출한 나쁜 가출 청년들도 그곳에 질비했거든요. 너무나도 소란스럽고 복잡한 상황에서 엄마는 납골함까지 가지고 있었고 그걸 지키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첫째로서 엄마를 지켜야 했고 또 정신이 없는 엄마를 대신해서 길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서울 쪽으로 가는 출구가 이쪽인가? 아닌데, 이쪽은 부산으로 가는 건데. 어디로 나가야지 버스를 탈 수 있는 거야. 너무 넓고 복잡해서 하나도 모르겠어. 진짜 큰일 났다. 상철아, 순이는 어딨어? 순이? 엄마가 순이 손잡고 있는 거 아니었어? 눈 깜짝할 사이에 제 동생 순이는 사라져버린 거였습니다. 엄마랑 저는
미친 듯이 소리를 치고 다녔어요. 순이야! 순이야, 어딨어? 순이야! 아무리 순이 이름을 불러도 수많은 인파들 사이에서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어요. 저희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은 어떤 여자가 애 잃어버리셨어요? 아이고 어째요. 서울역에 무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이 간수 잘했어야죠. 빨리 지금 방송실에 가서 방송해달라고 해요. 노란 색깔 선 따라서 쭉 간 다음에 여자 화장실 앞에 보면 방송실 있어요. 엄마는 미친듯이 방송실로 달려갔고 저는 그 자리에서 아빠의 납골함을 지키면서 순이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노란 색깔 모자를 쓰고 짧은 분홍색 바지랑 하얀색 티셔츠를 입은 유치원생 나이의 여자아이를 찾습니다. 이름은 순이. 이 목소리가 들리면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에 서 있으세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노란 색깔 모자를 쓰고 분홍색 바지를 입은 채 돌아다니는 꼬마아이가 보이면 044-321-2312로 전화 주시거나 하나로 약국 옆에 있는 방송실 앞으로 데리고 와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노란색 모자. 방송실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사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방송에 나가는 거니까 금방 찾을 수 있겠지. 이렇게 사람이 많으니까 누군가 우리 순이를 발견하고 연락을 주겠지 싶었어요. 하지만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연락은 오지 않았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저는 더 초조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8시까지 계속된 방송. 하지만 순이를 봤다는 사람은 있어도 데리고 온 사람은 없었고 경찰이 출동해서 찾아보긴 했지만 제 동생은 보이지 않았어요. 엄마는 그 자리에서 우리 딸 어떡해? 우리 딸 어디 간 거야? 제발 우리 딸 좀 찾아주세요. 대체 이게 뭔 일이야? 애 아빠 장례 치르고 서울 올라와서 납골당에 납골함 넣으려고 올라왔더니만 이럴 거면 충주에 계속 있었지.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어머님, 진정하세요. 일단 흥분을 좀 가라앉히시고 미아 실종 서류 작성하고 경찰서로 가서 조사받은 후에 다시 서울역에 와봅시다. 누군가 임시보호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직 희망은 있으니까. 어두컴컴한 먹구름 같은 기운이 저와 엄마 주변을 뒤감았고 우려는 현실이 되었어요. 아빠의 유골함은 3달이 흐른 뒤에야 납골당에 안치될 수 있었고 3달간 저와 엄마는 서울역 근처에 있는 여관에서 먹고 자면서 순이를 찾았습니다. 먹고 잔다는 게 말이 먹고 잔다는 거지. 하루에 1시간도 못 잤고 음식은 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우리 막내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음식이 입에 들어가겠니? 엄마, 나도 마찬가지야.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 정말로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 어떻게 우리 순이 어디 갔을까? 상철아, 순이 찾을 수 있을 거야. 엄마는 믿어. 경찰도 대동되어서 그 서울역 일대를 샅샅이 뒤지고 노숙자들 신원조회랑 수사에 들어갔지만 단서가 될 만한 것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엄마는 충주에 있는 일자리도 정리를 하고 서울에 올라오게 되었고 경찰들과 함께 총력을 다했지만 몇 달이 지나도 들려오는 소식은 없고 하루에도 수십 명씩 실종 아동의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경찰의 관심도도 뚝뚝 떨어지게 되었어요. 결국 엄마는 세탁소에서 쓰는 작은 봉고차를 사서 그 차에 현수막도 달고 차 전체를 순이 사진을 도배를 하면서
어떻게든 딸을 찾으려고 했죠. 저도 항상 시간이 날 때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서울역에 가서 혹시 이렇게 생긴 아이 있으면 제발 전화 한 통이나 신고라도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에휴, 친동생이야? 네, 친동생이에요. 서울역에서 실종돼서 지금 찾고 있어요. 그런 거면 껌파리 할머니들이 데리고 갔나 보네. 그쪽도 알아봤어? 지나가던 한 아줌마의 조언에 저랑 엄마는 껌파리 할머니들로 추정되는 서울역에서 먹고 사는 할머니들을 싹 다 뒤졌어요. 그러다가 한 할머니가 나는 이제 다 살아서 처벌받아도 상관은 없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역에서 애들 훔쳐다가 고아원에 팔아버리고 그랬어. 자세히는 모르지만 애들 데리고 고아원에 가져다 주면 고아원에서 돈 50만 원씩 주고 그랬거든. 그 돈이면 2달은 너끈하게, 아니 2달이 뭐야, 3달은 너끈하게 버틸 수 있으니까 여기 할머니들이 애들 유괴 많이 했어. 그 소식을 들은 엄마는 전국에 있는 고아원을 다 샅샅이 뒤졌습니다. 이름은 순이에요. 실종 당시에 노란 색깔 모자를 쓰고 있었고요. 우리 애 좀 확인해 주세요. 혹시 온 적 없나요? 사진 좀 자세히 봐주세요. 정말 애원하듯이 엄마는 고아원 사람들에게 순이의 얼굴을 확인시켰어요. 다들 에휴,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좋아요. 하루에도 엄마들 몇 명씩 저희 고아원에 와서 애들 좀 찾아달라고 그래요. 요즘 실종사고가 많나봐요. 어쩌면 좋아. 저희 가족에게는 동생이 실종된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남들에게는 그저 그냥 지나쳐갈 만한 시시부리한 일들 뿐이었지요. 그래서 자세히 제 동생의 얼굴을 보지 않았고 시간이 흐를수록 동생을 찾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머리가 새하얗게 변해버렸고요. 충주에 있는 엄마 미용실 사람들이 전부 서울로 올라와서 저와 함께 전단지를 같이 돌려줬지만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봤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제 동생은 결국 돌아오지 못했고 엄마는 일도 못하고 한평생을 동생을 찾는다고 노력하고 헌신했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순이를 발견하는 꿈을 꾸고 그런 엄마를 본 저는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제 10대는 그렇게 동생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점철되었지요. 방황하고 힘들었지만 내가 삐뚤어지면 엄마는 더 힘들 거고 우울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사춘기도 속으로 삼키면서 무사히 보냈죠. 그러다가 저는 대학에 가게 되었고 취업을 하다가 인천국제공항에 인턴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엄마가 우리 딸 찾는다고 아들한테는 신경도 못 써줬는데 좋은 기업에 턱 하고 들어가니 너무너무 뿌듯하면서도 엄마가 참 미안하다. 엄마, 아니야. 엄마는 엄마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어.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 알겠지? 순이는 우리가 없는 어딘가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거야. 저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고 그런 모습이 좋게 반영이 되어서 인턴에서 계약직 3년을 2번 하다가 정규직으로 발령되었어요. 엄청 기뻤죠. 하지만 참 실종 가족들은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항상 마음 한켠에는 슬픔과 우울함이 있어서 기뻐도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건강하게 그리고 긍정적이고 튼튼하게 살아야지 나중에 만날 동생이 기뻐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밝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갑자기 몸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의사는 어머니께서 먼지가 많은 곳에서 활동하셨나요? 폐 쪽이 많이 망가지셨어요. 이대로 가면 몇 달 안 남았습니다. 동생을 찾기 위해서 세상 험한 곳은 다 돌아다닌 엄마. 순이를 찾느라 본인 몸은 챙기지 못했고 결국 그렇게 탈이 나게 되었어요. 엄마의 몸은 이미 의학적으로 손을 쓸 수도 없을 정도로 망가진 거였습니다. 엄마는 본인이 아프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병원에 가면 병원비가 크게 나올까봐 속으로 끙끙 앓고 있었어요. 이미 순이를 찾느라 집안의 모든 돈은 다 써버린 상황이었으니까요. 상철아, 엄마가 죽어도 우리 순이 찾는 건 멈추지 말거라. 알겠지? 그리고 순이를 찾는다면 엄마가 많이 사랑했다고 전해주렴. 한시라도 엄마는 순이 생각을 안 한 적이 없을 정도로 절절하게 사랑했고 네가 어디에 있었든 행복하고 잘 살았다면 그걸로 만족한다고 전해주렴. 엄마, 아직 죽을 때 아니야. 더 살아야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엄마. 제발, 엄마. 저의 울부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삐삐삐. 심장이 멎는 소리와 함께 엄마는 세상을 떠났고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막내딸을 품에 안지 못한 채 삶을 마감했어요. 한동안 우울증에 빠져서 한 달 동안 병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상철 씨, 괜찮아요? 몇 년 동안 한 번도 지각 안 하고 성실하게 출근하더니 갑자기 왜 그래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힘들었어요? 네, 아무래도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터졌나 봐요. 심적으로 많이 불안하고 힘들었네요. 에휴, 저도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힘들었어요. 힘내시고 다시 복직해서 웃으면서 봐요. 직장 동료들은 저에게 실종된 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겪는 슬픔의 깊이를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외로운 외딴 섬에 혼자 남겨진 듯한 기분이 들었죠. 부모님마저 떠나시니까 이제는 정말 오롯이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 같고 힘들었습니다. 한 달 정도 온전히 휴식을 가진 후에 저는 회사에 복직을 했어요. 인천국제공항에서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사람들 여권검사랑 신분검사를 하는 보직으로 발령을 받아서 일하고 있었죠. 생각보다 긴장이 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따금씩 수배가 내려온 사람들이 위조 여권을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매일매일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던 그때 저에게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진 거였어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지휘자들이 입국하는 날이었어요. 그날도 마찬가지로 저는 똑같이 늘 하던 것처럼 여권이랑 사진이랑 기타 서류들을 확인했죠. 마지막 오케스트라 단원의 여권을 확인하는데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인 겁니다. 다양한 인종 사이에 있는 유일한 동양 얼굴이라서 더욱더 눈에 띄인 것은 있었지만 제가 십수년 전 잃어버린 순이와 너무나도 닮은 거였습니다. 저는 온몸이 굳어지는 느낌이 들었고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기분도 들었어요. 이게 뭐지? 설마 순이는 아니겠지? 저는 영어로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제가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하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은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청초하고 맑은 순이의 목소리. 수십 년 전에 들었던 그 목소리와 비슷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영어 이름을 가진 미국 국적의 시민권자였고 저는 그녀에게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입국 관리원이 과한 사적인 질문을 하면 그것 또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때 그녀의 가방에서 그림, 사진 같은 그림이 한 장 툭 떨어진 겁니다. 그림 떨어지셨어요. 아, 네. 저 한국말 할 줄 알아요. 감사합니다. 그녀는 한국말까지 할 줄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떨어진 그 그림을 제가 주워준 순간 혹시 이거 직접 그리신 거예요? 아, 네. 제가 입양되었는데 어릴 때 기억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제 머릿속에 박힌 얼굴이 한 명 있어서 이분이 제 엄마인 것 같아서 항상 틈날 때마다 미국에서 친엄마라고 생각이 되는 분 얼굴을 그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단원들이랑 한국에 공연하러 왔을 때 경찰서에 가서 미아찾기 등록해 보려고요. 양부모님들한테도 허락을 받아서요. 맨날 한국 드라마랑 한국 관련 미디어 콘텐츠를 보고 한국말 연습했는데 이렇게 쓰이네요. 그녀의 말을 들은 저는 더더욱 이 여자가 순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뭐 실질적인 결과도 없이 바로 그녀에게 너 내 동생이야. 내가 네 오빠고 라고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이미 그녀 앞에는 40명가량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뒤에는 수십 명의 입국 대기자들이 줄을 서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그녀에게, 동생으로 추정되는 그녀에게 제대로 된 질문도 한번 던지지 못하고 흘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이 끝나고 난 저는 온몸에 힘이 빠져서 바로 다리에 힘이 풀려서 벽에 기대 쓰러졌고 동료들은 상철씨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입국 검사하다가 아는 사람을 만난 것 같은데 그냥 그게 자꾸 생각이 나요. 에이 상철씨, 저는 입국 검사하다가 전남편 만난 적도 있어요. 진짜 땀 삐지라고 장난 아니었어요. 저는 나는 잃어버린 친동생을 만났어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을 꾹꾹 참고 온몸에 힘이 빠진 채로 터덜터덜 집에 갔습니다. 그 뒤로 거의 3주 동안 시간이 어떻게 흐른지도 모른 채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기계적으로 검사를 하고 뭐 어디 나사가 빠진 것처럼 살았지요. 그러다가 제 핸드폰으로 걸려온 모르는 전화번호. 저는 평소에 모르는 번호를 안 받기 때문에 가볍게 무시를 했어요. 그런데 퇴근하고도 그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날따라 그 번호를 받고 싶었고 저는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여기 미아찾기 서초경찰서인데요. 그 어머님 유전자가 여기 등록이 되어 있어서요. 며칠 전에 일치 유전자가 나와서 연락드렸는데 전화 안 받으시고 어머님 번호는 없는 번호로 나오길래 두 번째 비상연락처로 등록되어 있는 아드님 번호로 지금 연락드렸거든요. 네? 일치 유전자가 나왔다고요? 그게 무슨...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분께서 친부모님을 찾고 싶다고 저희 경찰서 쪽에 문의를 주셨고, 여성 관할 경찰서로 인계가 되어서 유전자 검사를 하고 가셨거든요. 기존의 미아 찾기 캠페인에 등록되어 있는 미아 가족들 유전자 대조를 했는데 일치 유전자가 나와서 연락드렸습니다. 언제 방문하실 수 있을까요? 그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내가 공항에서 입국 검사를 한 그 여자가 내 동생이구나 라는 것을요. 저는 당장이라도 달려갈 수 있다고, 동생을 만날 수 있다면 회사도 때려치고 바로 달려갈 거라고 소리를 쳤지요. 날짜가 잡혔고 저는 그날 고가 옷을 입고 약속 장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미아 찾기 담당자와 20분 정도 함께 기다렸을까요? 동생이 들어오더라고요. 순위가 맞았습니다. 그 오케스트라 단원 순위가 맞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순위는 우리 본 적 있지 않아요? 오늘 어떻게 여기 오신 거예요? 라일리, 네 이름은 라일리가 아니라 순이야, 순이. 내가 네 친오빠라고. 나 기억 안 나? 저는 순이를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정말로 당신이 내 오빠야?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눈물을 흘렸고, 저는 너 찾는다고 엄마가 집 팔고 차 팔고 인생 전체를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전단지를 뿌렸어. 너 한국 오기 3달 전에 돌아가셨고,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만약에 내가 널 만나면 꼭 좀 전해달래. 널 많이 사랑했다고. 지켜주지 못해서 너무너무 미안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너를 찾았지만 성공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세상에, 말도 안 돼. 엄마가 돌아가셨다고요? 나 어릴 때 기억이 안 나. 그냥 어떤 사람 손에 이끌려서 바쁘게 움직였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양엄마 아빠 품에 있었고, 살다가 문득 한국 여자 사람 얼굴이 떠오르길래 그걸 조금씩 그리다 보니까 무의식으로 기억하고 있는 엄마의 얼굴이라는 것을 깨닫고, 20살 성인이 되어서 한국에 가겠다고, 그래서 엄마를 찾겠다고 마음을 먹고 한국어를 배웠어요. 말도 안 돼. 알고 보니 서울역에서 껌파리 아줌마가 저랑 엄마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동생을 데리고 도망간 거였고, 그렇게 실종된 동생은 미국으로 입양을 갔던 거였어요. 혹자는 아니, 부모가 일부러 버린 것도 아니고 왜 고아원에서 애를 함부로 미국으로 입양 보낸 거야? 말이 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 한국에 있는 고아를 미국으로 입양을 보내면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서 그 당시에 무분별하게 아이들이 많이 납치되고, 그런 아이들이 입양을 가서 한국으로 다시는 못 돌아오는 생이별을 하게 되는 일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미아찾기 관련 담당자분도 동생도 아마 그런 케이스일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심장이 쿵 했습니다. 너무 미안했어요. 동생을 지키지 못했다는 미안함에 눈물이 나왔습니다. 오빠구나. 어쩐지 공항에서 오빠 얼굴을 봤을 때 뭔가 자꾸 눈길이 갔는데 오빠라서 눈길이 간 거구나. 엄마가 내 얼굴도 못 보고 돌아가셔서 어떡해? 마음 아파. 세상에, 어쩜 좋아 정말로? 동생은 너무나도 슬퍼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미국에 있는 순이의 양부모님들도 한국에 오셨고, 저는
그 부모님들에게 한국식 큰절을 하면서 제 동생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다행히 제가 입국관리 요원을 해서 영어에 능통했고 양부모님들과 소통에 큰 문제는 없었어요. 동생과 그리고 양부모님들과 함께 우리 엄마 아빠가 안치되어 있는 납골당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드디어 순이 찾았어. 순이는 엄마 원망 안 해. 아주 잘 자랐어. 미국에서 유명한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지금 잘 나가고 있어. 엄마, 이제는 편히 잠들어. 하늘에서 우리 모습 잘 보고 있지? 나도 나름대로 여기서 내 최선을 다하면서 잘 살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이제는 편하게 마음 먹어. 하늘에서 엄마는 저의 목소리를 들은 것인지 갑자기 굵은 눈물방울처럼 소나기를 하늘에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는 거짓말처럼 하늘이 맑게 갠 후에 무지개가 떴어요. 양부모님들은 정말로 신기하다고 하면서 감탄을 했고, 순이도 엄마가 하늘에서 다 듣고 있나 봐. 엄마 잘못이 아니야. 난 미국에서 잘 살고 있어. 그러니까 내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게, 편안하게 하늘에서 쉬고 있어. 알겠지? 사랑해, 엄마.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내 온 마음을 줘도 부족한 우리 엄마. 사랑해. 그렇게 저는 동생과 함께 엄마와 아빠가 계신 납골당에서 인사를 하고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정말로 잃어버린 동생을 찾으니까 그 이후부터는 밥도 잘 들어가고 가슴속에 맺힌 한이 쑥 하고 사라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서럽기도 하고 정말로 내가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으면서 살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동생을 찾은 이후로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정말로 나의 마음가짐이 바뀌니까 세상이 나에게 선물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동생은 연주가 끝난 이후에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함께 미국을 가지 않고 한 달 정도 한국에 머물다가 미국에 갔어요.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미국에 가야 하긴 했지만 그 이후로도 저희는 서로의 국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얼굴을 보러 가고 또한 영상통화를 하면서 안부를 주고받고 지금도 행복하게 잘 온누이 관계로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동생이 결혼을 한다고 해서 미국 갈 준비를 하던 중에 제 인생 이야기가 떠올라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지금도 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아이를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꼭 아이가 품에 돌아가길 바라면서 사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